지는 게 이긴 거다. 공시도 좀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워낙 방대해서 규모가 방대해서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량 보유 지분 공시가 있어요. 뭐 등에 관한 뭐 대량 보유 소유사용 보고서라고 하면서 그런 공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주체가 누가 됐든.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추가 취득했다는 것 자체가 펀드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뭐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면은 뭐 그런 무슨 뭐 운용사 출신도 많이 나와서 뭐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평소에 이 운용사는 좀 운용을 잘한다. 뭐 투자 철학이 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운용사들이 지분 신고를 해요.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잖아요.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상한 주식은 아니구나. 분명히 뭔가 투자 아이디어가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좀 그걸 좀 챙겨보면은 한 달에 한 10개 이상은 나올걸요. 이게 5% 이상 신규 취득한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1년 하고 하면 100개가 넘으니까 사실 종목 발굴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는 없죠. 그런 거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또 내가 더 잘 알고 그러면 또 같이 투자할 만하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사모펀드가 아예 M&A로 산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모펀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이슈 때문에 안 좋잖아요. 뭐 사람들한테 보여지기에는. 근데 그런 사모펀드가 아니라 정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전문적으로 해서 아예 그냥 그 기업을 인수를 해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경영을. 그래서 다시 매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IMF 시대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다음에 먹튀했다고 해서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은 사모펀드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수익률을 많이 올려줬으니까 경영 정상화도 어느 정도 시켜줬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모펀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사모펀드가 아예 인수를 해서 아예 그거는 그냥 기업 가치를 올려버려요. 구조조정 해버리고. 근데 그 사모펀드가 그걸 평생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어차피 괜찮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인수를 해서 자기가 경영을 좀 더 잘한 다음에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호흡이 좀 길긴 한데 왜냐면 뭐 경영 정상화 하는데 몇 개월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길면은 뭐 그 이상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나와요. 예전에 지금은 카카오 M이에요. 카카오 M인데 예전에 로엔이었어요. 로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네, 로엔 알아요. 예전에는 그 SK 플래닛의 자회사였거든요. SK 플래닛이 원래는 SK 텔레콤의 자회사였나? 아니 같은 그런 사업부였는데 분할을 해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로엔이 SK라는 지주회사의 증손자 회사가 된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뭐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 100%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팔 것이냐 아니면 다시 뭐 합병을 할 것이냐 했다가 결국에는 사모펀드한테 팔았어요. 그때 이제 그 로엔 주가가 10,000원? 13,000원? 그 정도 됐는데 그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자마자 2년 만에 카카오한테 다시 팔았죠. 근데 이제 팔 때 가격이 9만 원이었어요. 9만 원. 주가도 한 그 정도 갔고. 그래서 한 2년 몇 개월 만에 한 400% 이상 이렇게 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성공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이벤트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기업 가치 올린 다음에 파는. 그리고 이 사모펀드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망해가는 기업은 잘 인수 안 해요. 성공 확률도 낮고. 그런 약간 애매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코웨이도 마찬가지고. 코웨이라는 회사가 사실 웅진 코웨이였는데 사모펀드에 팔려서 코웨이가 됐다가 다시 또 이제 웅진그룹에 들어가고 지금은 뭐 넷마블이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좀 괜찮은 기업을 어떤 하자가 있어가지고 인수를 한 다음에 정상화 시킨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는 액션이 뭐냐면 배당을 많이 줘요. 사모펀드가 이제 엑시트하는 방법 중에 그 기업을 매각해서 매각 차익으로 버는 것도 있지만 배당을 많이 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엑시트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린 다음에 발행 주식수의 95%까지 취득하면 상장 폐지 시킬 수 있거든요. 상장 폐지를 시킨 다음에 그냥 폭탄 배당을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인수 가격이 한 몇백억인데 그 이상을 배당을 해버려요. 그만큼 현금성 자산이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괜찮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네. 아니 이렇게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사모펀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요즘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정의가 50인 미만으로 49인. 그렇죠. 모집을 해서 펀드를 결성한 사모펀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작전 세력 이런 것도 다 사모펀드로 분류를 해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바이아웃 사모펀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런 거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은 가입을 못하죠. 아 그래요? 못하고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VIP 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쪽에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다만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정말 그런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지점이 있거든요. 지점단. 그런 데서는 정말 VIP 고객 대상으로 최소한 뭐 수십억에서 한 100억 이상 자산가인 분들은 그런 거를 그런 지점에서 신탁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들만의 영역인 거고. 아 여기 있습니다. 그러세요? 100억대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다 있으십니다. 네. 아마 그 PB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쪽에 가시면은 그런 기회도 많죠. 그래서 사실 돈 많으신 분들은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은 사실 돈이 많으면 일반 주식 말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건 사모펀드 거기서 투자한 거를 같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프리 IPO라고 해서 그냥 상장하기 직전에 발행해서 주는 거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조항이 그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 뭐 몇 년간 상장 안 하면은 뭐 이자율 한 몇 %로 해서 다시 뱉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상장사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뭐 전환사채 대표적으로 그런 거 발행하면은 그게 또 이제 신탁으로 나와서 이제 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긴 하거든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채무 불이행 이슈만 없으면 사실 원금 손실 요인이 전혀 없으니까 대신에 그 기업에 나중에 주가가 확 올라버리면 그냥 정해진 가격으로 행사를 해서 그만큼 벌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하실 수가 있죠. 돈이 많으시면. 그럼 그런 정보는 그런 프라이빗 뱅크 같은 데에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다마가 기본적으로 한 최소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다마가 3억? 3억 다 있으세요 이제.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물건이 되게 좋은 게 오는 그런 지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쟁쟁한 기업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예전에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거 한 밸류에이션이 한 200억, 300억일 때 이미 그쪽으로 와요.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긴 한데 이거 되게 약간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돈 많은 게 최고네요, 진짜.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런 다양한 그쵸 수단에 투자할 수가 있죠, 사실. 네.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거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요새 그게 이제 주식 투자도 있지만 상장 주식 투자도 있지만 비상장 주식 쪽도 그쵸. 이런 소스들을 미리 다 알고 있더라고요. 부자분들은 미리 알고 있다가 물론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하지만은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있어요. 주식이나 뭐 이런 걸로 부동산으로 많이 버신 다음에 어느 정도 자산가가 되시면 훨씬 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훨씬 더 안전하게 그렇게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습니까? 라인 펀드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 좀 그거는 은행에서 엄청 추천했다고 그러던데요. 은행에서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라임 쪽에서 저도 자세히 몰라요. 주로 한 게 전환사채 투자였거든요. 상장사. 근데 보면은 우량주보다 부실주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럼 라임에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CB나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투자하는 사람 본인이 어느 정도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긴 하겠죠. PB한테 어쨌든 추천을 받더라도 내가 좀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 같은 거를 당연히 요구를 하면 당연히 줄 거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고 투자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이 어느 정도 다 나와요. 실적은 어떻고 재무 상태는 어떻고 그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분석 지식이 있다라기보다도 괜찮다고 하니까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가능성은 근데 크진 않을 거예요.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여서. 아마존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2, 3월에 샀으면 부자 됐을 텐데 아마존 같은 주식도 우상향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존은 단순히 그냥 뭐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볼 수는 없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플랫폼이라고 한 다음에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아마존이 사실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AWS라고 해서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뭐 점유율 1위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하는 것도 뭐 구독료 모델도 하고 있고 드론으로 배송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런 로봇 택시로도 배송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왜냐면 어차피 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유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 유저가 계속해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그러면 사실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무궁무진해요. 정말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냥 예스24인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또 멋있게 사업을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스24 주주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스24 괜찮아요. 이게. 좋아요. 카카오뱅크 지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있는 기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타벅스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 같은 건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카카오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카카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기업은 또 몇 안 되잖아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 정도 있고 하니까 카카오도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붙이는 거잖아요. 잘 붙이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메신저였는데 다음이랑 합병한 다음에 그냥 다음 포털도 운영하고 근데 추가적으로 그런 핀테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해서 뭐 사실 최근에 작년이랑 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앞으로도 그냥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손이 안 가더라고. 카카오는 이 40만 원을 내가 9만 원에 샀다가 10만 원, 11만 원대 팔았던 거를 40만 원대에 사기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는데 그 가격대로 안 오면 못 사요, 사실. 근데 원래 사야 되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쵸. 근데 대부분 다 못 사요. 작가님도 그렇게 좀 놓친 종목 같은 게 좀 있으세요? 많죠. 왜냐면은 한 10몇 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거예요, 사실. 그만큼 많은 거고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뭐 실수? 그런 것도 제가 다 경험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딱 올라가서 딱 팔았는데 더 가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판 가격이 있으니까. 뭐가 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지는 게 이긴 거다. 그냥 그런 거 사는 게 맞다.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었다면. ETF의 장점이 예를 들어서 탑다운 투자 관점에서 바텀업은 이제 종목을 픽을 해서 이제 그 종목이 괜찮은지 성장성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탑다운은 뭐 경제를 분석을 해서 어떤 분야가 유망하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종목을 잘 못 고르겠어, 종목이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ESG 관련해서 ESG가 정말 유망하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사실 뭐 대장주를 몇 개 골라서 투자하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와 관련된 ETF 사는 것도 괜찮죠. 작가님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종목 쪽을 많이 하긴 하죠. 개별 종목 네, 쪽으로. 저는 ETF 투자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지수가 확 빠졌을 때, 그리고 좀 쌀 때 그런 코스피 전체를 투자하는, 코스피 200을 투자하는, 지수에 코스닥 150을 투자하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훅 빠졌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쵸. 잠깐 들어갔다가 그렇죠. 뭐 갑자기 뭐 북한에서 이제 ICBM 쏘고 그러면 네. 그럼 이제 훅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ETF를 사요. 저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고정 수입에 대한 관심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들이 많으세요. 네, 건물도 몇 개씩 있으시고 네네. 그러신데 이제 월세 수입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좀 받고 싶다. 뭐 해외 배당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배당주도 있을 수 있고요. 나라를 선택하는 거는 사실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당연히 감안하시는 거고, 대신에 이제 배당 관련돼서 투자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미국 쪽이 훨씬 더 좀 유리하긴 하죠. 왜냐면 미국에는 제가 보니까 10년간 매년 배당금을 올린 기업이 한 10%가 좀 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문화의 차이예요. 주주를 대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주주 친화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액션들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호구잖아, 호구. 뭐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자기가 언어 장벽이라든지 그런 것만 좀 없다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아무튼 좀 배당 투자하시는 게 좋긴 좋겠죠. 아마 관심 있는 분 아실 것 같은데 리츠라는 상품도 있고. 아, 리츠. 그게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인데 주식처럼 이렇게 상장돼서 우리가 또 거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월세처럼 이렇게 배당도 계속해서 나오고. 리츠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한 10개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관심도 없으세요, 잘. 미국은 근데 분야가 한 10몇 개가 돼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 리츠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리츠도 있고, 그냥 상업부동산 리츠도 있고, 되게 많아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ETF처럼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올랐더라고요. 리츠가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기업이 일반적으로 도 높지.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라는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리츠들은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과거부터 꾸준히 배당도 좀 나오면서. 분산 투자를 좀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막 좀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좀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는 편이고, 뭐 히든 카드나 뭐 필살기 종목은 가져가죠. 비싸게 절복. 근데 이제 그걸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웬만하면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집중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을 정말 잘 알고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워렌 버핏이나 성공한 대가들 보면은 내가 개인 투자하면은 그냥 몇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 있고, 개인 입장에서 단순히 우리가 공개된 자료만 보고 그렇게 한다? 경험이 많지 않은데, 근데 그러면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죠. 자기가 정말 그 기업 알고 그 기업이 정말 잘 나가고 확신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자기의 성향.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인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성향상 워낙 리스크 테이킹 이거 자체가 못해서 한 종목을 50% 들고 있다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집중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예적금 말고는 못한 사람이 진짜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뭐 설명을 해주고 좋다 해도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투자 방법, 종목 개수 몇 개가 적당하더라, 아니 나는 한 3종목 이상이면 머리 아파서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